신성한 시작. 신혼초는 물론이고 몇 해가 지나도록 라비 부부는 항상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둘이 어떻게 만났어? 되게 장난스럽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이 들뜬 분위기에서다. 그러면 항상 부부는 이번엔 누가 나서서 얘기할지 정하기 위해 서로를 바라본다. 청중에 따라 부부는 재치 있게 또는 다정하게 들려준다. 한 줄로 압착하기도 하고 한 장을 채우기도 한다. 라비 부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좀 채 묻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린다. 마치 그들 관계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은 적절하거나 생산적인 호기심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기는 듯하다. 이들 부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 골몰에 있는 중요한 질문에 답해본 일이 없다. 한동안 결혼 생활을 해보니 어떤가요? 이렇듯 과분하게 주목받는 시작은 다음과 같았다. 31살의 라비는 잘 알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도시에 살고 있다. 그는 런던에서 쭉 살았지만 얼마 전에 직장 때문에 에든버러로 이사했다. 그가 다니던 건축회사는 예기치 않은 계약 불발로 직원을 절반이나 떨궈냈다. 해고된 그는 구직망을 원했던 것보다 더 넓게 쳐야 했고 결국 광장 및 교차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스코틀랜드의 도시 설계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라비는 어느 그래픽 디자이너와 이별한 후로 몇 년째 홀로 지내고 있다. 헤어진 후 가까운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성교제 웹사이트에도 가입했다. 켈트 민족공예 전시관의 개관 행사에도 가보았고 일과 막연하게 관련된 각종 행사들에도 참석했다. 아무 소득이 없었다. 육체적 관계없이 지적 교감을 느끼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몇 차례 있긴 했다. 더 나쁘게는 갸냘픈 희망이 보였는데 자기 파트너 보통 홀 맞은편에 교도소장 같은 얼굴로 서 있다. 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도 라비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낭만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번의 일요일을 허탕친 후 드디어 주로 예술로부터 일어나리라 기대하라고 배운 것과 거의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그 교차로는 에든버러 중심으로부터 남쪽에 있는 A 720도로 위에 있다. 골프 코스와 연못에 닿아 있는 고급 주택단지까지의 길과 이 도로에 연결하는 지점이다. 라비는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회사에서 귀찮은 서열 때문에 이 건을 위임받게 된다. 고객 측에서는 애초에 공사 감독을 시의회 측량팀의 중견 직원에게 맡겼지만 프로젝트를 착공하기로 한 날 하루 전에 그 사람 부인이 죽는 바람에 하급 직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구름이 잔뜩 낀 6월 초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공사 현장에서 악수를 나눈다. 커스팅 멜럴랜드는 형광 조끼에 안전모를 쓰고 고무창을 댄 무거운 부츠를 신고 있다. 라비카는 그녀의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 가까운 곳에서 유아 맞추기가 덜덜거리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는 데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커스틴이 꽤 낮은 목소리로 마치 말하는 중간에 무언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에 반하는 것을 알아채거나 다른 기묘한 문제로 그냥 건너뛸 때 그러는 것처럼 문장을 다 끝맺기 전에 목소리가 잦아드는 인버네스 지방 특유의 말투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의상에도 불구하고 라비는 즉시 커스틴에게서 자신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심리적, 신체적 특징들을 간파해낸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12명이나 되는 근육질의 현장 인부들이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보여도 차분하고 즐겁게 응대하는 여유,
여러 가지 항목을 점검표에 체크해 나가는 부지런함, 일반적 유행을 신경 쓰지 않는 자신감, 그리고 살짝 고르지 않은 위쪽 앞니가 내비치는 개성이다. 인부들과의 회의가 끝나자 고객과 시공업체 직원은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근처 벤치로 가서 앉는다. 그러나 몇 분 만에 비가 쏟아지고 현장 사무실에는 서류 작업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 커스틴은 시내 중심가로 걸어가 카페를 찾고자 제안한다. 걸어가는 길에 그녀의 우산 밑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하이킹에 맞춰진다. 커스틴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도시를 벗어나려 한다고 말한다. 실은 얼마 전에도 캐리지언 호수로 가서 외진 소나무 숲속에 텐트를 쳤는데 산만하고 광포한 도시 생활과 타인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특별한 평온과 균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그곳에 혼자 갔었다고 그녀는 대답한다. 그녀가 텐트 아래서 등산화 끈을 푸는 모습이 그려진다. 중심가에 도착해보니 시야에 들어오는 카페가 없다. 그들은 카페 대신에 어두침침하고 한적한 타지마할이라는 인도 식당에 들어가 차와 포파덤을 주문한다. 기운을 찾은 두 사람은 서류를 끝까지 검토한 후 레미코는 셋째 주로 접어들 때 부르고 포장석은 그 다음 주에 배달시키는 게 최선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라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과학 수사를 하듯 그녀를 살핀다. 그가 알아챈 것은 양 볼에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희미한 주근깨, 단정과 유보가 묘하게 섞인 표정, 한쪽으로 넘긴 어깨 길이의 황갈색 머리, 말을 시작할 때 활기차게 이건 말이죠 라고 운을 떼는 습관이다. 실용적인 대화가 한창인 중에도 그는 몇 번 사적인 면들을 탐지해낸다. 부모에 대한 질문에 커스틴은 어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인버네스에서 어머니가 혼자 그녀를 키웠고 아버지는 일찍 가족에게 관심을 끊었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기에 아주 좋은 시작은 아니었죠.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어쩌면 그 때문에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란 말이 나하고 완전히 무관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비는 이 말에 조금의 반감도 생기지 않는다. 그 순간 냉소주의자는 단지 특별히 높은 기준을 가진 이상주의자일 뿐이란 금원이 떠오른다. 그는 타지마할의 넓은 창으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본다. 저 멀리 태양이 머뭇거리며 화산작용이 만들어낸 펜틀런드 구릉의 검고 둥근 꼭대기에 햇살이 비춘다. 그는 커스틴이 함께 도시행정의 귀찮은 문제들을 풀면서 오전 시간을 보내기에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제할 수도 있었다. 직장 생활과 스코틀랜드 행정에 대한 그녀의 비판 뒤에 어떤 성격상의 원인들이 놓여 있는지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창백한 앙색과 비스듬한 목의 기울기로는 그녀의 영혼을 쉽게 간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녀가 충분히 흥미로운 여성이지만 훨씬 잘 알려면 앞으로 25년은 걸리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만족할 수도 있었다. 대신에 라비는 내면과 외면의 특질들이 가장 특이하게 조합된 지성과 친절함, 유머와 아름다움, 담력과 순수함을 지닌 사람을 발견했다고 확신한다. 2시간 전만 해도 생면부지였건만 이 식당을 떠나면 보고 싶어질 것만 같은 사람, 지금 이쑤시개를 들고 테이블보 위에 희미한 선을 그리고 있는 저 손가락을 어루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끼어 꼭 쥐어보고 싶게 하는 사람, 함께 남은 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다. 불쾌하게 할까 두려워하고 그녀의 취향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호를 오인하고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배려와 아주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 죄송합니다만 자기 우산은 직접 드는 게 더 좋으신가요?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묻는다. 아,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그녀가 대답했다. 제가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가도 괜찮지만 그가 힘주어 말한다. 뭐든 정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는 자신의 엄격히 편집한다. 드러냄의 기쁨이 크다 해도 자신의 성격 중 몇 가지 측면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려 애를 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내보이는 건 이 단계에서는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다. 두 사람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난다. 예상과 진척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 타지마할로 향할 때 나비는 그녀에게 서류 가방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렇게까지 성차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웃으며 말한다. 기꺼이 그녀가 이사하는 걸 도와주거나 말라리아에 걸리면 간호하겠다는 걸 드러내기에 적당한 순간은 아닌 듯하다. 그때 다시 커스틴은 어떤 일에도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나비의 열정을 증폭시킨다. 따지고 보면 나약함은 주로 강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치는 모습이다.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절반이 빠져나가 제가 사실상 세 사람 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커스틴이 설명한다. 간밤에 10시가 돼서야 간신히 끝냈어요. 이미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제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탓이기도 하고요. 그는 행여 실언을 하지 않을까 겁이나 얘기거리를 찾지 못하지만 침묵은 우둔하다는 증거로 여겨진다는 걸 알기에 머뭇거림을 계속 방치할 순 없다. 그는 결국 다리아 중이 교각들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어 젖은 노면과 마른 노면에서 타이어의 제동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늘어놓는다. 이런 서툰 모습은 적어도 그의 진정성을 가리는 부수적 징표가 되어준다. 애타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유혹할 땐 그리 불안해하지 않게 마련이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커스틴의 관심을 요구할 권리가 미약하다는 걸 감지한다. 그녀가 자유롭고 자율적이라는 인상이 그를 흥분시키는 만큼이나 두렵게도 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애정을 보여줄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음을 잘 안다. 자신의 친절한 시선으로 스스로의 많은 약점들이 고대하는 그런 시선으로 봐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제대로 이해한다. 그녀 삶의 주변에서 그는 별것 아닌 것들 중에서도 원지점에 있다. 이제 이 감정이 쌍방인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도전이 이어진다. 거의 어린애처럼 단순하지만 끝없는 기후학적 연구와 세밀한 심리적 추론을 계속 해나가게 하는 주제다. 그녀가 그의 회색 레인코트를 칭찬했다. 그가 차와 포파덤의 값을 다 내게 해주었다. 그가 건축 분야로 돌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을 때 그를 격려해 주었다. 그러나 그가 3번에 걸쳐 대화의 방향을 그녀의 옛 애인들 쪽으로 유인하려 하자 그녀는 불편해하고 심지어 살짝 짜증이 난 듯 보였다. 또한 영화를 보러 가자는 그의 암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런 미심쩍음은 욕망에 불을 붙일 뿐이다. 라비 자신도 알고 있듯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그를 즉시 받아주는 사람이나 아예 틈을 안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짐작할 수 없는 이유로 어쩌면 현재 얽혀있는 다른 관계나 경계심 많은 성격, 신체 장애나 심리적 억제, 종교상의 의무나 정치적 차이 때문에 그를 잠시 동안 애태우는 사람이다. 갈망은 나름의 방법을 찾아 기어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한다.
라비는 결국 시의회 서류에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고 어느 토요일 아침 오후에는 날이 갤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낸다. 거의 즉시 그러게요 라는 답이 온다. 식물원 산책 어때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3시간 후에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나무와 식물들을 모아놓은 에든버러 왕립식물원에 둘러보게 된다. 두 사람은 칠레산 난초를 보고 다양한 철쭉에 감동하고 스위스에서 온 전나무와 캣나무에서 온 거대한 삼나무 사이에서 걸음을 멈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미풍의 잎들이 살랑댄다. 라비는 이런 사건에 흔히 선행하는 무의미한 말들을 지어낼 힘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오만하거나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 될 대로 되라는 조급한 심정으로 안내문을 읽고 있는 커스틴의 말, 고산수종은 절대 혼동되지 않는 을 중간에 끊고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끌어와 부드럽게 입을 맞춘다. 그녀는 그의 입술을 받아들이며 눈을 감고 두 팔로 그의 허리를 꼭 끌어안는다. 인버리스 테라스로의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기괴하게 쩔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뉴질랜드산 나무의 가지 위에서 갈까마귀가 야단스레 물어대는 데다 어느 정도는 이국적인 수목들에 가려 서로의 삶에서 특별히 더 달콤하고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한 두 사람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식물원 정문에서 커스틴은 라비에게 전화를 걸라 말하고 다음 주 저녁에는 매일 한가하다고 일러준다. 그 순간 라비는 그녀의 얼굴에서 10살 적에 지었을 법한 미소를 본다. 라비는 느린 걸음으로 토요일에 인파를 헤치며 커터마일의 집으로 향한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행운을 나눠주고 싶을 지경이다. 하여튼 그의 사랑에 관한 낭만적인 관념을 지탱하는 핵심 과제 3가지를 좋게 통과했다. 사람을 제대로 만났고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녀가 받아들여줬다. 그러나 당연히 그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그와 커스틴은 결혼을 하고 난관을 겪고 돈 때문에 자주 걱정하고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고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몇 번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짜 러브 스토리다.